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압도적으로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자, 일단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아시죠? 영화감독 코엔 형제도 아실 거고요. 또 국내에서는 유승환 감독, 정유정 작가, 이런 국내외 거장들이 바이블로 꼽는 하드코어 추리물 작품이 있습니다. 필립 말로라는 섹시한 명탐정이 등장하는 레이먼드 챈들러의 추리 소설집들인데요. 제가 레이먼드 챈들러 이름은 숱하게 들었지만 그리고 실제로 읽어보니 너무너무 재밌지만 낭독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낭독하기에는 너무 까다로운 거죠, 작품이. 막 굉장히 편집이 2, 3분도 아니야. 몇 초 간격으로 막 뮤직비디오처럼 장면 전환이 빠른 전개의 헐리우드 영화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이 천재 작가가 1940년대에 이런 소설을 이미 썼습니다. 물론 유명하기로는 셜록 홈즈의 아서 코난 도일이 훨씬 유명하죠. 하지만 그 문체를 담고 싶다. 그런 소설을 쓰는 게 꿈이다. 그런 스토리의 영화를 만드는 게 꿈이다라고 현대의 거장들이 얘기하는 작품집은 이 레이먼드 챈들러가 유일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귀로 이렇게 그냥 흘려 듣기에는 굉장히 어렵단 말씀이죠. 게다가 번역물이잖아요. 이 번역물의 문제점은 또 뭡니까? 우리나라는 제 이름이 안소연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소연이가 혹은 안소연이 이러면 끝나요. 사람 이름을 표현할 때. 근데 외국 사람들은 갑자기 떠오른 레이먼드 챈들러라고 하죠. 등장인물이. 그러면 어디서는 레이먼드가 어디서는 챈들러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등장인물 이름의 수가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뭘 도와주셔야 하냐면요. 제가 화면에 띄우는 등장인물 이름을 잘 보아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본문에는 없는 장소 소개를 제가 막간에 끼워 넣겠습니다. 법정, 탐정사무소, 그것을 군더더기라고 여기지 마시고 작품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구나 하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펄프 픽션의 정점을 찍었다는 작가. 사실 펄프 픽션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모두가 우러러보는 거장. 그러나 좀 어려워서 낭독을 망설였던, 많이 어렵습니다. 레이먼드 챈들러의 작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필립 말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요. 제목은 밀고자 되겠습니다. 레이먼드 챈들러 추리 소설 밀고자. 일장. 검사 펜웨더의 사무실. 4시 남짓한 시간, 나는 대배심원 증언을 마치고 슬그머니 뒷계단을 통해 펜웨더의 사무실로 올라갔다. 지방검사인 펜웨더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조각 같은 이목구비에 관자놀이깨가 희끗희끗한 남자였다. 그는 책상에서 펜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말했다. 배심원들이 그쪽 말을 믿은 모양입니다. 셰넌을 살해한 혐의로 오늘 오후에 매니티넨을 기소까지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신도 몸조심을 해야 합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돌리고 있던 담배를 마침내 입에 물었다. 펜웨더 씨, 그렇다고 나한테 사람을 붙이진 마십시오. 이 도시의 골목을 좀 아는데 당신네 부하들이 아무리 가까이 붙어 있어도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는 나를 외면한 채 창밖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혹시 프랭크 도어를 잘 아십니까? 뭐 거물 정치꾼이고 또 해결사 아닙니까? 누군가가 매춘굴이나 도박판을 열고 싶다면 반드시 찾아뵈야 할 뿐이죠. 아니, 이 도시에서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도 그렇고요. 그렇죠. 펜웨더가 신랄하게 말하고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티넨의 범행 증거를 잡은 것에 놀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프랭크 도어는 건설위원장인 셰넌을 제거하는 게 득이 된다면 충분히 위험을 무릅쓸 인간이죠. 그 위원회에서 도어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와 매니 티넨이 거래를 했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 나라면 그를 조심할 겁니다. 나는 씩 웃었다. 나는 혼자입니다. 프랭크 도어라면 세력계나 거느리고 있지만 난 그저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뿐이죠. 펜웨더가 일어서서 책상 너머로 손을 뻗었다. 나는 이틀쯤 이 도시에 없을 겁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오늘 밤 떠날 예정이죠. 몸 조심하세요. 혹시 불상사가 생기면 내 직속 수사반장인 버니 올스를 찾도록 하십시오. 네, 그러죠. 우리는 악수를 했다. 사무실을 나설 때 노곤한 표정의 여직원이 나에게 노곤한 미소를 던진 채 목덜미에 늘어진 파마머리를 감아올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필립 말로의 탐정 사무실. 내 사무실로 돌아온 건 4시 반이 막 지났을 때였다. 나는 작은 응접실 문 밖에 서서 잠깐 문을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물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붉은색의 낡은 소파 하나, 짝이 맞지 않는 의자 2, 작은 양탄자, 묵은 잡지 몇 권이 놓인 큼직한 책상 하나가 내 가구의 전부였다. 응접실은 고객이 들어와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었다. 혹시라도 그럴 고객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나는 응접실을 지나 탐정 필립 말로라고 쓰인 팻말이 붙은 내 사무실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갔다. 루 하거가 창문에서 조금 떨어진 책상 옆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연노랑색 장갑을 낀 2손으로 지팡이 목을 끌어쥔 채 초록 중절모를 뒤통수에 걸치고 있었다. 모자 밑으로 목덜미 아래까지 자란 매끄러운 검은색 머리가 보였다. 반갑군. 한참 기다렸어. 그가 말하고 나른하게 웃었다. 어이, 루,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문이 열려 있었겠지? 아니면 나한테 딱 맞는 열쇠가 있었거나? 그게 문제가 되나? 나는 책상을 빙 돌아가서 회전 의자에 앉았다. 모자를 벗어 책상 위에 얹어놓고 재떨이에 놓인 불독 파이프를 집어들어 입담배를 눌러 담기 시작했다. 뭐 자네라면 문제될 거 없지. 하지만 자물쇠를 좋은 걸로 바꿔야겠군. 그가 붉고 도톰한 입술에 미소를 머금었다. 녀석은 썩 잘생겼다. 그가 말했다. 다음 달에도 계속 일을 할 건가? 아니면 경찰본부의 몇 놈하고 같이 호텔방에서 술판이라도 벌일 건가? 계속 일할 거야. 응? 일만 있다면. 나는 파이프에 불을 댕기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그의 말끔한 올리브빛 피부와 일자형 갈색 눈썹을 바라보았다. 그가 책상 위에 지팡이를 올려놓고 장갑 낀 손으로 유리잔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입술을 실룩거렸다. 자네가 해줄 일이 좀 있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짭짤한 건수지. 나는 그가 더 얘기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 오늘 밤 라스 올린다스에서 한판 벌일 작정이야. 카날레스의 카지노에 가서 말이지. 한 대 피우겠나? 응, 그러지. 오늘은 말이야, 운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보디가드를 좀 데려가려고. 나는 윗서랍에서 새 담뱃갑을 꺼내 책상 위로 밀어주었다. 루가 집어들고 담뱃갑을 뜯기 시작했다. 무슨 판을 벌일 건데? 내가 물었다. 그는 담배 한 대를 반쯤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런 태도가 어쩐지 시답지 않게 여겨졌다. 말로, 내가 카지노 문을 닫은 지 벌써 한 달째잖아? 이 도시에서는 카지노를 열어놓는데 필요한 돈조차도 벌질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금주법이 폐지된 후에 경찰본부 애들 주머니 사정이 영 안 좋단 말이야. 박봉으로 먹고 산다는 건 정말 악몽인데 말이야. 어디든 돈 드는 건 마찬가지야. 다만 여기서는 한 조직한테 몽땅 갖다 바친다는 거, 그게 좀 다를 뿐이지. 루 하거는 담배를 입에 찔러 넣고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래, 그 프랭크 도어, 그 뚱땡이 거머리 같은 자식이 혼자 다 헤쳐먹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하는 욕을 하는데 재미를 붙일 나이는 진작 지났으니까. 나는 루가 책상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한 차례 연기를 내뿜고 말을 이었다.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인데 말이야. 카날레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룰렛 휠을 새로 샀어. 보안관 사무실에 썩을 놈들한테 뇌물을 찔러주고 빼돌린 거지. 카날레스의 수석 딜러인 피나라는 자를 좀 아는데 그 휠이 바로 내가 경찰 놈들한테 압수당했던 그거더라고. 그 휠에는 버그가 있거든? 근데 그 버그를 내가 꿰고 있단 말이지. 글쎄, 카날레스가 그걸 모를까? 하긴 카날레스라면 그럴지도. 그 카지노는 꽤나 붐벼. 작은 무도장하고 고객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5인조 멕시코 밴드도 있고, 손님들은 분통이 터져도 떠나질 않고 춤이나 좀 춘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또 털리는 거야. 그래서 어쩔 건데? 필승의 배팅으로 거저 먹는 거지 뭐. 그는 긴 속눈썹 사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난 그를 외면하고 방을 둘러봤다. 붉게 녹슨 색깔의 양탄자, 광고 달력 아래에 나란히 늘어놓은 초록색 서류 정리함 5개, 구석에 있는 입식 옷걸이 하나, 호두나무 의자 몇 개가 있고 창문에는 망사 커튼이 걸려 있었다. 커튼은 은연중에 비집고 들어온 외풍으로 빛이 바랬다. 마지막 햇살이 내 책상을 가로지르며 부연 먼지를 비추었다. 내가 말했다. 요약하자면 자네가 룰렛 휠을 잘 길들여 놓았고 그걸로 카날레스의 눈이 뒤집힐 만큼 돈을 싹쓸이 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내가 가서 신변 보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군. 말 돼. 어떤 룰렛 휠이든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작동하는 경향이 있어. 그 휠을 아주 잘 알고만 있다면. 나는 씩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내가 뭘 알겠어. 룰렛은 잘 모르지. 내 귀에는 자네가
사기를 치고 싶어서 환장했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 내 귀에 이상이 있는 건가?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데? 요는 내가 보디가드 노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 나더러 그런 걸 정직한 게임으로 생각해달라고? 그게 정직한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자네를 지켜주지 않으면 자네는 결단이 날 테니까? 하지만 내가 그걸 정직한 게임이라고 생각해도 카날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자는 무조건 광분할 거라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총을 가진 보디가드가 필요한 거지. 입을 놀리는 것 말고는 근육 한 올 움직이지 않고 루가 답했다. 내가 담담히 말했다. 이봐 루, 나는 말이야 대뜸 상대방한테 총질을 해야 될 만큼 터프한 사람이 아니야.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런 짓을 하는 건 불안하지. 걱정할 거 없어. 하? 자네가 불안을 느낀다니 속아 웃겠구만. 나는 좀 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노란 장갑이 책상 위에서 꼼지락거리는 걸 지켜보았다. 꼼지락거려도 너무 꼼지락거렸다. 내가 천천히 말했다. 자네는 결코 그런 식으로 돈을 벌려고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자네의 등 뒤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니고, 응?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전부야. 그래. 루는 책상 유리 위에 담뱃재를 떨고 고개를 숙이고는 재를 훅 불어 날렸다. 그리곤 새로운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었다. 글렌 양이 나랑 같이 갈 거야. 빨강머리에 아주 늘씬한 미녀지. 왕년의 모델이었거든. 어딜 가든 사람들 이목을 끄는 여자라서 카날레스가 내 곁에서 찝적대는 걸 막아줄 거야. 그러니까 우린 잘 해낼 수 있다고. 응? 그 점도 참고하고. 나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했다. 자네는 내가 방금 대배심에서 증언을 하고 왔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 응? 매니 티넨이 아트 시에넌을 찻길에 내동댕이 치고서 승용차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시에넌의 손목 밧줄을 끊는 걸 내가 직접 목격했거든. 시에넌은 온몸에 총알이 박혀 있었어. 응? 시에넌이 죽으면 썩어빠진 정치가 놈들이 더 활개치기 쉽겠지. 어? 뒷구멍으로 뇌물을 처먹는 놈들 말이야. 시에넌이 공명정대하게 건설위원회를 잘 이끌었다던데. 그러니까 더러운 놈들이 시에넌을 가만두지 않은 거지. 나는 고개를 내둘렀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카날레스의 콧배기에는 항상 코카인이 가득 들어있어. 그러니까 빨강머리 따위에 현혹되지는 않을걸. 루가 천천히 일어서서 책상 위에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그가 노래진 한 손가락 끝을 잠시 바라보았다. 거의 졸린 표정이었다. 그러다 지팡이를 흔들며 문으로 향했다. 그럼 나중에 봐. 나는 그가 문 손잡이를 잡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토라질 거 없어, 루. 응? 자네가 그토록 원한다면 라스 올린다스에 잠깐 들르도록 하지. 돈은 필요 없어. 거기서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관심 보이지나 마. 알았어? 그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슬쩍 입술을 핥았다. 고마워. 조심하도록 하지. 그리고선 그가 나갔다. 그의 연노랑 장갑이 문 모서리를 돌아 사라졌다.
나는 5분쯤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사이 파이프가 너무 뜨거워졌다. 파이프를 내려놓고 손목시계를 바라본 후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에 있는 작은 라디오의 스위치를 켰다. AC 전원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잦아들고 혼 스피커의 잡음이 들린 후 마침내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KL1에서 초저녁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주요 사건은 대배심에서 메이너드 J. 티넨을 기소하기로 판결했다는 겁니다. 티넨은 저명한 시청 로비스트이자 사교계의 거물입니다. 그의 많은 지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이번 기소는 거의 전적으로 목격자의 증언을 기초로 한 거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리고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 귀를 후볐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펜웨더 씨의 전화입니다. 곧바로 펜웨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소 판결이 났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나는 방금 라디오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잠깐 더 얘기를 나눈 후 그는 바로 비행기를 타러 가야 한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나는 다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라디오를 들었지만 소리가 귀에 들어오질 않았다. 멍청한 루 하거 생각이 났다. 그를 말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2장 카날레스의 술집 겸 도박장. 화요일 치고는 사람이 붐볐지만 춤을 추는 사람은 없었다. 5인조 밴드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룸바를 물리도록 연주한 10시 무렵이었다. 마림바 연주자가 스틱을 내려놓고 의자 아래에서 술잔을 집어들었다. 다른 단원들은 권태로운 표정으로 앉아 그저 담배만 빨았다. 나는 악단 무대와 같은 쪽에 있는 바의 옆구리를 기댄 채 바에 놓인 작은 데킬라 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앉아 있었다. 게임은 룰렛 테이블 3개의 가운데 중앙 테이블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바텐더가 건너편에서 내 귓전으로 몸을 숙이고 말했다. 저기 불타는 머리색한 여자요. 한창 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를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칩을 몇 움큼씩 걸고 있군. 세보지도 않고. 빨강머리 여자는 키가 컸다. 그녀 뒤에 서 있는 남자들 머리 사이로 그녀의 이글거리는 머리칼이 보였다. 그 옆에 있는 루 하거의 반질반질한 머리칼도 보였다. 모두가 서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손님은 안 하십니까? 바텐더가 물었다. 화요일엔 안 합니다. 화요일만 되면 꼬이더라고요. 그래요? 데킬라는 스트레이트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좀 부드럽게 해드릴까요? 뭘로 부드럽게 하나요? 요술방망이가 있어요? 그가 피식 웃었다. 나는 데킬라를 좀 더 마시고 인상을 찌푸렸다. 누가 굳이 이런 술을 만든 거야? 저야 모르죠. 저 룰렛은 한 게임 한도가 얼마지? 그것도 모르겠군요. 사장 마음대로 아닐까요? 룰렛 테이블은 맞은편 벽 가까이 한 줄로 놓여 있었다. 테이블 둘레로 금박을 입힌 야트막한 금속 난간을 둘렀고 플레이어들은 그 난간 밖에 서 있었다. 중앙 테이블에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양끝 두 테이블에서 5-6명의 사람들이 자기 칩을 집어들고 자리를 그쪽으로 옮겼다. 그리고 살짝 외국인 억양이 섞인 아주 점잖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담,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카날레스 씨가 금방 오실 겁니다. 나는 그쪽으로 다가가서 난간 가까이 몰려있는 사람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가까운 곳에서 딜러 2명이 머리를 맞대고 서서 곁눈질을 했다. 그중 한 명이 휠 옆에서 칩 갈퀴를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이 주시하고 있는 건 빨강머리 여자였다. 그녀는 허벅지 옆이 길게 트인 검은색 이브닝 가운을 입고 있었다. 곱고 하얀 어깨가 드러나 있었는데 아름답다고까지는 못해도 예쁜 것 이상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몸을 기대고 휠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앞에는 돈과 칩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그녀가 이미 여러 번 같은 말을 했다는 듯 단조롭게 말했다. 빨리 휠 안 돌릴 거예요. 긁어갈 때는 잽싸면서 배당을 주기는 싫은가 봐. 담당 딜러가 차갑고 밋밋한 미소를 지었다.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냉담한 표정의 남자였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다. 마담의 배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카날레스 씨가 오시면. 그가 단정한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이건 다 그쪽 돈이에요. 기다리 아저씨. 되찾고 싶지 않아요? 여자 옆에서 루 하거가 입술을 핥고는 그녀의 팔에 손을 얹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돈더미를 바라보았다. 하거가 점잖게 말했다. 카날레스를 기다리지 뭐. 카날레스가 무슨 상관이야. 마침 운이 트였는데. 난 이대로 계속하고 싶다니까. 룰렛 테이블 끝쪽에 있는 문이 열리고 아주 호리호리하고 창백한 안색의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곧고 윤기 없는 검은 머리에 널따랗고 앙상한 이마.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의 남자였다. 성긴 콧수염은 3cm는 됨직한 길이로 입가까지 늘어지고 양 모서리가 거의 직각으로 다듬어져 있어서 마치 중국인 같은 인상을 풍겼다. 두툼한 피부가 창백하게 번들거렸다. 그가 슬그머니 딜러 뒤로 가서 중앙 테이블 모서리에 선 채 빨강머리 여자를 힐끔 바라보고는 두 손가락으로 콧수염 끝을 만지작거렸다. 손톱 끝이 주홍빛이었다. 그는 갑자기 미소를 띄었다가 이내 평생 미소를 지어본 적이 없다는 듯 거두었다. 그리곤 이죽거리듯 느른한 음성으로 말했다. 좋은 밤이군, 글렌 양. 집에 갈 때 내가 꼭 사람을 붙여주도록 하지. 그만한 돈이 엉뚱한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는 꼴을 볼 수는 없으니까. 빨강머리 여자는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난 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쫓아내지 않는 한. 안 가. 대체 계속 남아서 뭘 하고 싶길래. 뭘 하긴요? 배팅을 하는 거죠, 깜씨. 시끌벅적하던 실내가 순간 쥐직은 듯 조용해졌다. 속삭이는 소리조차 나질 않았다. 하거의 얼굴이 서서히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카날레스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는 우아하고 엄숙하게 한 손을 들어 디너 재킷 안에서 큼직한 지갑을 꺼내더니 키 큰 딜러 앞으로 던졌다. 1만. 둔하게 부스럭거리는 음성으로 그가 말했다. 이게 내 한도지. 항상. 키 큰 딜러가 그 지갑을 집어들고 펴서 빳빳한 지폐 2다발을 꺼내 팔랑거린 다음 지갑을 다시 접어서 테이블 가장자리로 카날레스에게 건넸다. 카날레스는 굳이 몸을 움직여 지갑을 집어들지 않았다. 딜러 외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가 말했다.
빨강에 걸겠어요. 딜러가 테이블 위로 몸을 수그리고 그녀의 돈과 칩을 차곡차곡 쌓았다. 그걸 빨간 다이아몬드 위에 얹어놓고 룰렛 휠의 곡면에 손을 얹었다. 이가 없다면 이건 우리 둘만 하기로 하지. 카날레스가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고개들이 끄덕거렸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딜러가 휠을 돌리고 룰렛판 위에 왼손 스냅으로 볼을 굴렸다. 그리고 손을 거둔 딜러는 눈에 잘 보이는 테이블 위 가장자리에 자신의 두 손을 얹었다. 빨강머리 여자의 눈이 반짝이고 입술이 천천히 벌어졌다. 볼이 룰렛판 위를 구르다가 밝은 금속의 다이아몬드 골들 가운데 하나를 지나 급강하해서 휠의 측면으로 미끄러져 숫자들 옆에 빗살들을 따라 따라락거리며 돌아갔다. 순간 볼이 딸깍하며 갑자기 궤도를 이탈해서 더블 제로 옆으로 떨어졌다. 빨강 27이었다. 휠은 움직이지 않았다. 딜러가 갈퀴를 들고 지폐 두 다발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 여자가 베팅한 데에다 보탠 후 판돈 나머지 전부를 그녀 앞으로 밀어냈다. 카날레스는 지갑을 가슴 주머니에 집어넣고 돌아서서 천천히 문으로 걸어가 밖으로 사라졌다. 나는 룰렛 난간 위를 움켜쥔 채 쥐가 난 손가락을 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향했다. 3장. 루가 나타났을 때 나는 한쪽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데킬라를 좀 더 홀짝이고 있었다. 소규모 악단이 귀에 거슬리는 탱고를 맥없이 연주하고 한 커플이 댄스 플로어에서 겸연쩍게 춤을 추고 있었다. 루는 크림색 외투를 걸치고 흰색 비단 스카프 둘레로 옷깃을 세우고 있었다. 표정이 의젓하고 아주 의기양양했다. 그가 하얀 돼지 가죽 장갑을 낀 손 하나를 테이블 위에 얹은 채 상체를 숙이고 나를 바라보았다. 22,000도 넘어. 대박이야. 큰 돈이군. 자네는 어떤 차를 몰지? 왜? 무슨 문제라도? 룰렛 게임에서? 나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룰렛에 대해선 난 잘 몰라. 하지만 루, 자네가 데려온 매춘부의 매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 그녀는 매춘부가 아니야. 알았어. 근데 그녀는 카날레스한테 자기가 마치 백만장자인 것처럼 굴었어. 암튼 차종이 뭐냐니까. 뷰익이야. 팬더에 작은 방향지 시등이 달렸고 스포트라이트가 2개 있는 옅은 청록색 세단. 번화가로 천천히 차를 몰아가. 응? 도중에 내가 끼어들 기회를 좀 주고. 그는 장갑을 흔들며 떠났다. 빨강머리 여자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손목시계를 보았다. 다시 고개를 들자 카날레스가 테이블 맞은편에 서 있었다. 멋들어진 콧수염 위에 두 눈이 나를 생기 없이 바라보았다. 자네는 내 업소를 싫어한 거 아니었나? 그 반대인데. 게임을 하러 온 건 아니지. 그는 나에게 묻는 게 아니라 단정지어서 말했다. 꼭 게임을 해야 하나? 내가 건조하게 물었다. 아주 희미한 미소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살짝 상체를 숙이고 말했다. 내가 알기론 자넨 탐정이야. 영리한 탐정. 그냥 탐정일 뿐이지
영리하진 않고. 윗입술이 길다고 해서 영리한 건 아니야. 그건 그저 유전일 뿐이라고. 카날레스는 의자 등받이 위를 손가락으로 감싸고 힘주어 끌어주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골빈 놈들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물고 있던 담배를 뽑아 살펴본 후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말했다. 좀 전에 모욕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아주 싹싹하게 넘어갔다지?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가 참아주지? 그는 잠깐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어깨를 살짝 건들거리며 떠났다. 그는 어기적 걸었는데 지독한 팔자걸음이었다. 그는 얼굴처럼 건들거리는 걸음걸이도 흑인 같았다. 난 자리에서 일어나 커다란 흰색 이중문을 지나 조명이 흐릿한 로비로 나가서 모자와 외투를 찾아 걸쳤다. 그리고 또 다른 이중문을 지나 지붕 가장자리에 뇌문이 새겨진 널따란 베란다로 나갔다. 대기에는 바다 안개가 끼고 집 앞에 바람막이로 세운 사이프러스 나무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살짝 경사진 지면이 멀리 어둠 속으로 뻗어 있었다. 그 안개 뒤에는 바다가 숨어 있다. 나는 건물 맞은편 거리에 차를 세워두었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진입로를 덮고 있는 축축한 이끼를 밟으며 소리 없이 걸었다. 현관 마루 모퉁이를 돌다가 나는 갑자기 발길을 멈추었다. 바로 앞에 한 남자가 권총을 들고 서 있었던 거다. 나를 보는 건 아니었다. 그는 옆구리 아래로 권총을 내린 채 외투에 팔을 바짝 붙이고 있었다. 큼직한 손 때문에 총이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다. 총신에서 반사한 희미한 빛이 안개를 헤치고 나와 안개의 일부처럼 흐릿해 보였다. 거구의 남자는 뒤꿈치로 무게중심을 잡은 채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외투의 두 번째 단추를 끄르고 안으로 손을 넣어 총신이 15cm에 이르는 긴 38구경을 꺼냈다. 총을 쥔 손을 외투 겉주머니에 넣었다. 내 앞에 남자가 움직이며 왼손을 얼굴 위로 올렸다. 그가 둥그렇게 모아준 손 안으로 담배를 빨자 빨간 불빛이 잠깐 그의 둔중한 턱과 넓고 검은 콧구멍과 각이 진 공격적인 코를 비추었다. 싸움꾼의 코였다. 그러다 그가 담배를 떨어뜨리고 발로 뭉갰다. 내 뒤에서 가볍고 빠른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돌아서기에는 늦었다. 무언가가 획 움직였고 나는 불이 꺼지듯 의식이 나갔다. 4장.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춥고 축축하고 두통이 극심했다. 오른쪽 귀 뒤쪽에 말랑한 혹이 나 있었는데 피가 흐르지는 않았다. 곤봉에 맞은 거였다. 땅바닥에서 등을 떼고 일어나 보니 진입로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양쪽엔 안개에 젖은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다. 신발 뒤꿈치에는 진흙이 엉겨 있었다. 아마 나를 길 밖으로 질질 끌고 간 모양인데 그렇게 먼 곳에 내다 버린 건 아니었다.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권총은 당연히 사라졌지만 없어진 건 권총뿐이었다. 이번 나들이는 제법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안개 속을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굳이 몸을 사리지 않고 집 옆에 빈터를 돌아
구불구불 심겨진 야자수들과 구식 아크등 불빛을 향해 걸었다. 아크등이 출입구 위에서 슉슉거리며 깜빡였다. 내가 여태 수송용으로 사용해온 1925년식 마몬 투어링카가 좁은 길가에 세워져 있었다. 수건으로 운전석을 닦은 후 차에 올라타 힘겹게 시동을 걸고 초클레버를 당겨 인적 없는 대로로 나왔다. 거기서 디 카젠스 대로로 향했다. 라스 올린다스의 중심가인 이 대로는 오래전 카날레스에 카지노를 세운 사람 이름을 딴 것이었다. 잠시 후 번화가 건물들과 표정 없는 상점들, 야간 초인종이 달린 주유소를 지나 마침내 아직 문을 닫지 않은 드럭스토어에 이르렀다. 드럭스토어 앞에는 한껏 모양을 낸 세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나는 그 뒤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렸다. 모자를 쓰지 않은 남자가 카운터에 앉아 파란 작업복을 입은 종업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자기들만의 세계에 푹 빠진 모양이었다. 나는 슬슬 안으로 들어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한껏 모양을 낸 그 세단을 다시 바라보았다. 뷰익이었다. 낮에 봤다면 옅은 청록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색깔. 스포트라이트가 2개 있고 앞쪽 팬더에 고정시킨 얇은 니켈 봉에 작은 달걀 모양의 호박색 방향 지시등이 달려 있었다. 운전석 차창도 내려와 있었다. 나는 마몬 투어링카로 돌아가서 손전등을 챙긴 후 뷰익 운전석 앞에 차량 등록증 홀더를 젖혀 재빨리 손전등으로 비춰보았다. 그리고 얼른 손전등을 껐다. 루이스 앤 하거 앞으로 등록된 차였다. 루 하거가 말했던 그 청록색 뷰익. 나는 손전등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드럭스토어 안으로 들어갔다. 한쪽에 술이 진열돼 있었다. 파란 작업복의 종업원에게 캐나디안 클럽 한 병을 샀다. 그걸 카운터로 가져가서 마개를 땄다. 카운터에는 의자 10개가 놓여 있었지만 나는 모자를 쓰지 않은 남자 바로 옆 의자에 앉았다. 그가 전면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넌지시 바라보았다. 난 블랙커피를 잔의 3분의 2쯤 채운 다음 호밀 위스키를 따라 잔을 가득 채웠다. 그걸 쭉 들이켠 후 잠시 기다리자 얼큰하게 술기운이 올라왔다. 그때서야 나는 모자를 쓰지 않은 남자를 살펴보았다. 그는 28살쯤 돼 보였는데 정수리 머리숱이 좀 빠졌고 혈색 좋은 얼굴에 눈은 꽤 정직해 보였다. 2 손은 더러웠고 돈은 별로 벌지 못한 것 같았다. 쇠단추가 달린 회색 재킷을 걸치고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심드렁하게 말했다. 밖에 있는 뷰익이 자네 차인가? 그는 앉은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입을 조그맣게 다물고 거울에 비친 내 눈을 애써 피했다. 우리 형 겁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한잔 하겠나? 자네 형이 내 옛 친구야. 내가 말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침을 꿀꺽 삼키더니 천천히 한 손을 움직였다. 그는 결국 위스키병을 잡고 커피가 담긴 자기 잔에 술을 따랐다. 그리고 단숨에 잔을 비웠다. 내가 지켜보는 동안 그는 구겨진 담뱃갑을 꺼내 담배 한 개비를 입에 꽂고 카운터 위에 성냥을 그어대더니 3번 만에 성공해서 연기를 쭉 빨았다. 허둥거렸으면서도 제 딴에는 아주 의연하게 굴었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난 그에게 가까이 몸을 기울이고 담담하게 말했다. 괜히 걱정할 거 없어. 에?
아니, 그게 무슨 뜻이죠? 종업원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난 커피를 더 달라고 했다. 커피를 받은 나는 종업원이 진열창 앞으로 가서 나에게 등을 돌리고 설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았다. 2잔째 커피에 위스키를 탄 후 조금 마시고 종업원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차 주인한테는 동생이 없어. 그의 몸이 굳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에게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말했다. 저게 도난 차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도난 차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난 그저 사연을 알고 싶을 뿐이야. 응? 당신은 탐정인가요? 그래. 하지만 걱정하지 마. 지금 당신을 신문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는 담배를 3개 빨고 스푼으로 빈 컵을 저었다.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지도 몰라요. 나는요, 그냥 $100가 필요했어요. 나는 택시기사예요. 그럴 줄 알았지. 그가 놀란 표정을 짓고는 고개를 돌리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한 잔 더 하면서 얘기를 계속하자고. 차량 절도범이라면 이런 번화가에 차를 세워두고 드럭스토어에서 빈둥거리진 않지. 종업원이 진열창에서 물러나 우리 근처로 와서 행주로 커피 주전자를 닦았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종업원은 행주를 내려놓고 가게 뒤쪽 칸막이 뒤편으로 가서 씩씩하게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내 옆에 그 모자를 쓰지 않은 남자는 위스키를 좀 더 따라 마시고 나를 향해 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말이죠. 내가 손님을 내려주고 나서 서 있었는데 말이에요. 뷰익 한 대가 옆으로 다가오더니 2 남녀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나한테 $100를 주면서 내 모자를 빌려 쓰고 내 택시를 몰고 읍내에 갈 수 있게 해달라더군요. 나는 여기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그 사람의 뷰익을 몰고 타운대로의 캐롤런 호텔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내 택시가 거기 세워져 있을 거랬죠. 그 사람이 $100를 줬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다든가? 카지노에 갔는데 운이 좋았다더라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혹시 노상강도라도 만날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어요. 카지노에는 한몫 잡는 걸 지켜보는 녀석들이 꼭 있다면서요. 나는 그의 구겨진 담뱃갑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손가락으로 반듯하게 폈다. 뭐 별로 문제될 것도 없는 사연이군. 자네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 그가 신분증을 건네주었다. 이름이 톰 스네이드였고 그린톱 택시 회사 소속이었다. 나는 위스키병 마개를 닫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카운터에 50센트 은화를 던져주었다. 종업원이 다가와서 거스름돈을 주었다. 얼굴엔 호기심이 가득했다. 톰, 가자고. 내가 그의 앞에서 말했다. 자네 택시를 찾으러 가야지. 응? 여기서 더 기다릴 필요가 있나? 우린 밖으로 나갔다. 나는 뷰익에 실려 라스 올린다스의 드문드문한 불빛을 등졌다. 바다 가까이 지어진 작은 해변 마을들을 지나고 그 뒤에 언덕 사면에 지어진 좀 더 큰 마을들을 지났다. 촉촉히 젖은 콘크리트 노면 위에서 타이어가 노래를 하고 급커브를 돌 때마다 뷰익 팬더 위 작은 호박색 방향지시등이 나를 훔쳐보았다. 웨스트 시모론에서 내륙으로 방향을 틀어 커넬시티를 지난 후 샌안젤로 횡단로에 이르렀다.
그 드럭스토어에서 캐럴론 호텔이 있는 타운대로 5640번지까지 가는 데는 1시간 가까이 걸렸다. 커다란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캐럴론 호텔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저녁이면 연초록빛을 내뿜는 분수가 앞뜰에 있었다. 그린톱 택시 469번은 길 건너편 어두운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차에 총알은 박히지 않았다. 운전석 콘솔 박스에서 자기 모자를 발견한 톰 스네이드는 허둥지둥 운전석에 올라탔다. 이걸로 내 역할은 끝난 거죠? 이제 난 가도 되겠죠? 이제야 마음이 놓인 그의 목소리가 카랑카랑했다. 난 그렇다고 말해주고 그에게 내 명함을 건넸다. 그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 시각이 1시 20분이었다. 나는 뷰익에 올라타 천천히 경사로를 돌아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주차된 차들을 쉬엄쉬엄 닦고 있는 흑인 남자에게 차를 맡기고 로비로 향했다. 고행자 같은 표정의 젊은 접수개원이 전화 교환대 조명등 아래서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판례집을 읽고 있었다. 그는 루가 부재 중이라고 말했다. 자기가 근무를 서기 시작한 시간이 7시인데 그 전부터 이미 자리를 비웠다고 했다. 늦은 시간에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찾아왔다는 얘기 끝에 그가 루의 방에 전화를 걸어주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밖으로 나와 몇 분 동안 내 마몬 투어링카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주머니에 챙겨온 캐나디안 클럽을 좀 마셨다. 그 후 다시 캐럴론 호텔로 돌아가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갔다. 텔레그램지에 전화를 걸어 편집부를 부탁하자 본 벨린이라는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내가 필립 말로라고 내 이름을 밝히자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 자네 아직도 말짱해? 이야, 그거 기삭감이로구만. 지금쯤 매니티넨 일당이 자네를 관에 때려 눕혔을 줄 알았는데. 내가 말했다. 닥치고 좀 들어봐. 루 하거라는 사람 아나? 도박꾼인데 자기 카지노를 갖고 있었지. 근데 한 달 전에 단속을 당해서 문을 닫고 말았어. 본 벨리는 루가 누군지 알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말했다. 자네 신문사에 혹시 그를 잘 아는 사람이 없을까? 그는 잠시 생각하고는 말했다. 제리 크로스라는 녀석이 있는데 밤의 세계에서는 한가락 한다는 녀석이지. 대체 뭘 알고 싶은 건데? 루가 축배를 들러 갈 만한 곳. 내가 말했다. 그리고 배경 설명을 아주 조금만 해주었다. 내가 곤봉을 얻어맞은 대목과 택시 얘기도 빠뜨렸다. 그가 호텔에 나타나질 않았어. 그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말이지. 자네가 그 사람 친구라면. 루 하거의 친구인 건 맞는데 그 사람 주변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가 더 길게 얘기하지 못하도록 내가 재빨리 말했다. 본 벨린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외친 후 송하기에 바짝 입을 대고 나직이 말했다. 이봐, 다 털어놔. 응?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그러지. 하지만 이건 자네한테만 말하는 거야. 자네 신문사가 아니고. 나는 카날레스의 카지노 밖에서 곤봉에 얻어맞고 권총을 잃어버렸어. 루하고 그의 여자는 자기 차를 버리고 택시를 빌려 탔고. 그리고 사라졌어.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아. 루는 많은 돈을 주머니에 담고 시내를 돌아다닐 만큼 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취했다면 여자가 그를 방치하지 않았을 테고. 현실적인 여자로 보였거든. 내가 알아볼게. 큰 기대는 하지 마. 나중에 연락하지. 본 벨린이 말했다. 나는 그가 혹시 잊었을까봐 메리트 플라자에 묵고 있다고 일러주었다.
나는 다시 밖으로 나가 마몬에 올라탔다. 숙소에 도착해서 15분쯤 뜨거운 수건을 머리에 얹고 있다가 파자마 차림으로 앉아 따뜻한 레몬차에 탄 위스키를 마시며 이따금 캐럴론 호텔로 전화를 걸었다. 새벽 2시 30분에 본 벨린이 전화를 해서 성과가 없었다고 전했다. 루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루는 제리 크로스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클럽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3시에 마지막으로 캐럴론 호텔에 전화를 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을 잤다. 아침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빨강머리 여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전화번호부에는 28명의 글렌이 실려 있었다. 그중 여자는 3명이었다. 한 명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른 2명은 빨강머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다시 건 전화를 받은 처음의 여자가 나를 보자고 했다. 나는 면도와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고 콘도 빌딩까지 3블록을 내려갔다. 글렌 양이 내 사무실 작은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5장 필립 말로의 사무실. 내가 잠겨있는 다른 문을 열자 그녀가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다. 어제 오후 루가 앉았던 의자였다. 나는 창문을 열고 응접실 바깥문을 잠근 후 그녀가 장갑을 벗고 반지를 끼지 않은 왼손에 들고 있는 담배에 불을 붙이도록 성냥을 켜주었다. 그녀는 블라우스와 격자무늬 스커트 위에 헐렁한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머리에 꼭 끼는 구식 모자를 쓴 걸로 보아 계속 불운이 겹친 기색이 역력했다. 모자는 그녀의 머리칼을 거의 모두 감추고 있었다.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은 30살쯤 돼 보였는데 삶에 지쳐선지 표정이 굳어 있었다. 담배를 든 그녀의 손은 거의 꼼짝하지 않았고 다른 손은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그녀가 말문을 열기만 기다렸다. 그녀는 내 머리 너머의 벽을 응시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파이프를 채우고 한동안 묵묵히 담배를 피웠다. 그러다 일어나서 복도로 통하는 문으로 가 투입구로 밀어넣어진 편지 2통을 집어들었다. 다시 책상에 앉아 편지를 살펴보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중 한 통을 중얼중얼 2번 읽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를 바라보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지만 곁눈으로는 줄곧 살펴보았다. 그녀는 뭔가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녀가 움직였다. 검정색 에나멜 가죽 가방을 열고 두툼한 대봉투를 꺼내 고무줄을 벗겨내고 2 손바닥 사이에 봉투를 끼고 앉아 머리는 살짝 뒤로 기울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담배를 문 입꼬리에서 회색 연기가 스멀스멀 새어나왔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루가 말하더군요. 내가 비를 맞으면 당신을 만나게 될 거라고. 내가 있는 곳은 큰 비가 내리고 있어요. 나는 대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루는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옳은 일일 경우에만 말이죠. 어쩌녁 일은 그리 옳지 않았어요. 루와 내가 항상 같은 게임을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재떨이로 쓰는 유리 사발에 담배를 끄지도 않고 던져 넣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갑자기 검은 불길이 일렁이다가 훅 꺼졌다. 루는 죽었어요.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다. 나는 연필을 들고 팔을 뻗어 빨간 담배꽁초 끄트머리를 연기가 나지 않을 때까지 콕콕 찔렀다.
그녀가 계속 말했다. 카날레스의 부하 둘이 내 아파트에 쳐들어와서 그 일을 죽였어요. 한 남자가 내 권총처럼 생긴 작은 권총을 쏘았죠. 나중에 내 권총을 찾아보니 사라지고 없었어요. 난 거기서 죽은 그이하고 같이 밤을 보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위로 돌아가고 고개를 푹 꺾더니 책상에 머리를 찧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아 대봉투를 느슨하게 쥔 채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가 재빨리 서랍장을 열고 병과 잔을 꺼내 한 잔 가득 따른 후 들고 다가가 그녀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찢어질 정도로 잔 끝을 바짝 들이밀었다. 그녀가 꿈틀거리며 마셨다. 턱 아래로 술이 약간 흘러내리기는 했지만 두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나는 그녀 앞에 위스키를 내려놓고 다시 자리로 와서 앉았다. 열린 대봉투 주둥이 사이로 안에 든 돈다발이 보였다. 여러 다발이었다. 그녀가 잠꼬대하는 듯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현금 출납원한테 전부 고액권을 받았는데도 부피가 만만치 않았어요. 봉투에 든 것만도 22,000달러예요. 몇백 달러는 제가 따로 챙겼고요. 루는 걱정했어요. 카날레스가 우리를 잡으러 올 공산이 크다고 생각한 거죠. 그이는 당신이 우리 뒤에 있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카날레스가 진 걸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뭐 속은 상했겠지만 카지노를 홍보하는 데는 썩 도움이 됐을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하고 내가 입을 다물자 그녀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번화가를 빠져나와서 주차된 택시 안에 기사가 앉아있는 걸 봤어요. 루가 묘안을 떠올렸죠. 기사한테 100달러를 주고 거래를 한 거예요. 우리가 택시를 몰고 샌앤젤로로 먼저 가면 얼마 후 기사들어 우리 뷰익을 몰고 그 호텔로 오라고 한 거죠. 기사가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우린 그렇게 차를 바꿨고요. 당신을 따돌린 건 미안해요. 하지만 루는 당신이 상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당신한테는 나중에 연락하면 될 거라면서요. 하지만 루는 자기 호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린 또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내 아파트로 갔죠. 난 호바트 암스 아파트에 살아요. 사우스민스터 800블럭에 있죠. 거기 안내 데스크에선 질문 따윈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니 복면을 쓴 남자 둘이 거실과 간이식당 사이에 칸막이 벽을 돌아 나오더라고요. 한 명은 키가 작고 깡 말랐는데 한 명은 거구에 턱이 마치 선반처럼 복면 아래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루가 수상해 보일 동작을 하니까 거구의 남자가 총을 한 방 쐈고요. 총소리가 날카롭게 퍼졌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루가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죠. 나한테 곤봉을 먹였던 그 녀석인지도 모르겠군요. 내가 말하진 않았었지만요. 그녀는 이번에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고 차분했지만 회반죽을 바른 듯 무표정했다. 위스키를 한 모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두 잔을 따라 같이 마셨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우리 몸을 뒤졌지만 돈은 없었어요. 밤새 영업을 하는 드럭스토어에 들러서 무게를 잰 뒤에 근처 우체국에서
우편물로 붙였거든요. 그들이 아파트를 뒤졌지만 우린 당연히 방금 들어간 거니까 뭘 숨길 시간도 없었죠. 거구의 그 남자가 나한테 주먹을 날렸는데 깨고 보니 그들은 사라지고 나 혼자 있더군요. 죽은 루와 함께요. 그녀가 턱 옆에 난 자국을 가리켰다. 뭔가 자국이 있긴 했지만 별로 커 보이진 않았다. 난 의자에 앉은 채 몸을 약간 돌리고 말했다. 놈들이 도중에 당신들을 앞질러 갔군요. 둘이 택시 타고 가는 걸 도중에 봤었겠죠. 그런데 어디로 갈 건지를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도 밤에 그걸 생각해 봤어요. 카날레스는 내가 어디 사는지 알거든요. 언젠가 내 집까지 따라와서는 나를 붙잡고 집에 들여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들이 왜 당신의 아파트로 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내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창문 바로 밖에 비상계단으로 이어진 선반이 달려 있어서 불이 났을 때 거기로 대피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아마 루의 호텔에도 다른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건 미리 예상했지만 그자들이 내 아파트를 알고 있을 줄은 그땐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나머지 얘기도 계속 해보세요. 돈은요, 나한테로 붙였어요. 루는 멋진 남자지만 여자라면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죠. 이미 죽어버린 루와 함께 계속 집에 남아있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우편물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받자마자 곧장 이리로 왔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맞은편 건물 법정에서 뚱뚱한 여자가 다자를 치고 있었다. 다자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물끄러미 내 엄지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총을 증거물로 남겨뒀나요? 아니요. 그의 몸 아래 숨겨둔 게 아니라면요? 거긴 살펴보지 않았어요. 녀석들이 너무 쉽게 당신을 놔주었군요. 카날레스의 짓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루가 당신한테 모든 걸 털어놨었나요?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내둘렀다. 생각에 잠긴 그녀의 눈은 이제 전처럼 흐릿하지 않고 청회색 빛을 띠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확히 나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그녀는 눈살을 살짝 찌푸리더니 한 손을 뻗어 책상 위에 놓인 불룩한 대봉투를 천천히 나에게 밀었다. 난 철부지가 아니에요. 지금 곤경에 처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돌려주고 빈털터리가 될 생각은 없다고요. 난 이 돈의 반을 갖고 감쪽같이 탈출하게 되길 바라요. 정확히 반만요. 간밤에 경찰을 불렀었다면 전부 몰수당했었겠죠. 루라면 자기 몫을 친구인 당신이 갖길 바랄 거예요. 당신이 내 편이 돼준다면 말이에요. 하하, 클랜양, 탐정이 받기엔 거액이군요. 나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간밤에 경찰을 부르지 않은 탓에 일이 더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뭐 핑계를 댈 수는 있을 겁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군요. 그녀가 재빨리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말했다. 돈은 당신이 맡아줄 거죠? 부탁해요. 그러죠.
얼른 내려가서 은행 대여 금고에 넣어두겠습니다. 열쇠 하나는 당신이 갖고, 나누는 몫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카날레스가 나를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우선 당신은요, 내 친구가 지내는 작은 호텔에 숨어 있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는 낌새를 좀 살펴볼 때까지는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모자를 쓰고 대봉투를 허리띠 안에 찔러 넣었다. 그녀에게 혹시 불안하면 서랍 맨 위쪽에 권총이 있다고 말한 후 나는 밖으로 나갔다. 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전혀 움직인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카날레스의 카지노에 전화를 해서 그가 이해해 줄 알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우리는 조금 길을 돌아서 로레인 호텔로 갔다. 가는 동안 우리에게 총을 갈긴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봐서 추적을 당하진 않은 것 같았다. 나는 로레인 호텔의 주간 접수개원인 짐 돌런과 악수를 하면서 손바닥 안에 접어넣어두었던 $20를 건네주었다. 그가 돈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톰슨 양이 방해받지 않고 편히 쉬도록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나는 혼자 그곳을 나왔다. 정오 신문에는 루 하거에 대한 기사가 전혀 실리지 않았다. 6장 미스 글렌의 아파트 호바트 암스. 호바트 암스는 여러 블록이 나란히 건설된 특별할 것 없는 아파트로 황갈색 현관이 있는 6층짜리 건물이었다. 블록을 따라 도로 양쪽에 많은 차가 세워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차를 몰고 가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 소동이 일어난 기색은 없어 보였다. 평화롭고 화창한 분위기에 주차된 차들은 자기 집인 양 편안히 퍼질러 앉은 표정이었다. 길가 양옆에 높은 판자 울타리를 두른 좁은 길을 돌아가자 울타리가 끊긴 곳에 작은 차고가 줄줄이 있었다. 새 노음이라고 쓰인 간판이 놓인 차고 옆에 차를 세우고 쓰레기통 2개 사이를 지나 호바트 암스의 콘크리트 정원으로 들어가서 거리로 빠져나왔다. 한 남자가 쿠페 뒷좌석에 골프 클럽을 넣고 있었다. 로비에서는 필리핀계 한 명이 깔개 위에서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있고 검은 머리의 유대인 여자 한 명이 전화 교환대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다. 나는 자동 승강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복도 왼쪽 마지막 문을 노크하고 기다렸다. 다시 노크를 하고 글렌 양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루 하거의 시체는 없었다. 벽침대 뒷면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방을 가로질러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턱 갓돌이 놓였던 곳에 비상계단으로 이어진 선반이 있었다. 눈이 멀었대도 걸어갈 수 있었다. 선반 위에 쌓인 먼지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찍혀있질 않았다. 간이 식당이나 부엌에도 특별한 것이 없었다. 침실에는 화사한 양탄자가 깔려있고 벽에는 회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방구석과 휴지통 주변에 쓰레기가 널려있고 화장대 위에 부러진 빗에는 빨간 머리칼이 몇 가닥 붙어 있었다. 장식장에는 진 술병 몇 개만 있었고. 나는 거실로 돌아가서 벽침대 안쪽을 살펴보고 잠시 우두커니 서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 진공청소기를 든 로비의 필리핀계 종업원은 그 사이 3미터쯤 앞으로 나아가 있었다. 나는 전화 교환대 옆 카운터에 기대섰다. 글렌 양은 몇 호실인가요? 검은 머리의 유대인이 세탁물 목록에 표시를 하면서 대답했다. 524호실입니다. 거기 없더군요. 최근에 들어온 게 언제죠?
그녀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전 못 봤어요. 무슨 일 때문이죠? 뭘 받으러 오신 건가요? 나는 그저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고 감사 인사를 한 후 자리를 떴다. 글렌 양의 아파트에서는 어떤 소동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나는 골목으로 돌아가서 마몬에 올라탔다. 처음부터 글렌 양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았다. 코도바 거리를 지나 한 블록을 더 가서 큼직한 후추나무 두 그루와 먼지 낀 더러운 유리창 뒤편에 웅크린 채 퇴락한 드럭스토어 옆에 차를 세웠다. 가게 구석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다. 늙은 점원이 나를 향해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다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는 다시 돌아가서 코끝에 쇠퇴 안경을 걸치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동전을 집어넣고 다이얼을 돌리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기에 동전을 집어넣고 다이얼을 돌리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텔레그램입니다. 그녀가 살짝 말을 끌었다. 나는 본 벨린을 부탁했다. 전화를 받은 그는 이미 누구의 전화인지 알고 있었다. 그가 목청을 가다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송하기의 입을 바짝 대고 아주 똑똑히 말했다. 자네한테 전할 말이 있는데 나쁜 소식이야. 유감스럽게 됐어. 자네 친구 하거가 영안실에 있다네. 10분 전에 들어온 속보야. 나는 전화부스 벽에 기댔다. 눈이 뻑뻑했다. 또 무슨 소식을 들었지? 순찰경관 2명이 웨스트 시머론의 어느 집 앞마당인가 어딘가에서 그를 발견했대. 심장에 총을 맞았다더군. 간밤에 일어난 일인데 뭐 때문인지 이제야 뒤늦게 신원을 알아냈대. 웨스트 시머론이라고? 일이 그렇게 됐군. 내가 그쪽으로 가지.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부스 안에 잠시 우두커니 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잡지 진열대에서 잡지를 고르는 백발의 중년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다시 동전을 집어넣고 로레인 호텔로 전화를 걸어 접수개원을 찾았다. 짐, 자네 교한 양에게 말해서 그 빨강머리에게 이 전화 좀 돌려주게. 나는 담배를 꺼내 불을 댕기고 유리문 쪽으로 연기를 내뿜었다. 밀폐된 공간에서 유리에 부딪힌 연기가 넓게 퍼지며 이리저리 소용돌이 쳤다. 얼마 후 전화가 딸깍 연결되며 교한 양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만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짐을 바꿔주세요. 그가 전화를 받았다. 짐, 그녀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는지 올라가서 좀 알아봐 주겠나? 그저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짐이 말했다. 그러죠. 열쇠를 가지고 당장 올라가 보겠습니다. 온몸에 땀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수화기를 작은 선반에 내려놓고 부스 문을 열어젖혔다. 잡지를 보고 있던 백발의 남자가 재빨리 날 쳐다보고는 얼굴을 찡그리고 손목시계를 보았다. 담배 연기가 전화부스 밖으로 쏟아졌다. 잠시 후 나는 발로 문을 걷어차서 닫고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먼 곳에서 말하는 듯한 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안 계시네요. 산책이라도 나가신 모양인데요. 그래. 아니면 드라이브라도 하러 나갔나 보군. 나는 수화기를 걸어놓고 문을 밀고 전화부스 밖으로 나갔다. 백발의 남자가 진열대에 잡지를 너무 세게 내려놓는 바람에 잡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가 곁을 지나갈 때 그가 허리를 숙이고 잡지를 집어들었다. 바로 내 뒤에서 허리를 편 그가 조용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두 손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리고 조용히 해. 자네 차가 있는 곳으로 계속 걸어가. 이건 장난이 아니야. 곁눈으로 바라보니 근시의 늙은 종업원이 안경 너머로 우리를 힐끗거리고 있었다. 노인이 그렇게 먼 거리를 볼 수 있다 해도 딱히 수상하게 여길 만한 구석은 없었다. 그때 뭔가가 내 등을 쿡 찔렀다. 손가락일지도 모르지만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아주 차분하게 가게 밖으로 나갔다. 차체가 긴 회색 승용차가 내 마몬 뒤에 바짝 붙어 세워져 있었다. 뒷문이 열려 있었고 네모난 얼굴에 입이 비뚤어진 남자가 발판에 한 발을 얹고 서 있었다. 오른손은 그의 등 뒤 차 안에 있었다. 백발의 남자가 말했다. 자네 차에 타고 서쪽으로 몰고 가. 첫 번째 길모퉁이를 돌아서 40km 속도로 주행하도록 해. 그 이상은 안 돼. 좁은 도로는 화창하고 조용했다. 후추나무들만 살랑거리고 있었다. 코도바에서 한 블록쯤 떨어진 곳에서는 많은 차량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내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백발의 남자가 내 손을 지켜보며 재빨리 조수석에 올라탔다. 그가 총신이 짧은 권총을 든 오른손을 획 돌려서 나를 겨누었다. 조심스럽게 자동차 키를 꺼내도록. 나는 조심했다. 시동을 걸었을 때 뒤에 있는 승용차 문이 쾅 닫히며 부산스런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뒷좌석에 올라탔다. 나는 클러치를 넣고 길모퉁이를 돌았다. 백밀러를 보니 회색 승용차가 뒤에서 모퉁이를 돌고 있었다. 그리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따라왔다. 나는 코도바 거리와 나란히 뻗은 길을 따라 서쪽으로 차를 몰았다. 한 블록 반쯤 지났을 때 뒤에서 내 어깨 위로 손이 넘어와 내 품에서 권총을 꺼내갔다. 백발의 남자는 짤막한 리볼버를 다리 위에 얹고 다른 손으로 조심스레 내 몸을 뒤졌다. 그러고는 만족스레 등을 기대고 앉았다. 좋아. 큰 길로 빠져나가서 속도를 올리도록 해. 하지만 경찰차를 보고서 들이받을 생각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혹시 그랬다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든지. 나는 2번 모퉁이를 돈 후 56km로 속도를 올리고는 한동안 그 속도를 유지했다. 고급 주택지구를 지나자 전원 풍경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전원 풍경이 완전히 사라지자 뒤따라오던 회색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고 번화가로 방향을 틀더니 시야에서 사라졌다. 왜 나를 납치한 거지? 백발의 남자가 웃음을 터뜨리고는 붉고 넓적한 턱을 문질렀다. 볼 일이 좀 있어서 어르신께서 자네한테 할 말이 있으시다더군. 카날레스가? 지랄, 카날레스는 무슨. 난 어르신이라고 했어. 나는 눈앞에 뜸해진 차량들을 지켜보며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내가 말했다. 왜 아파트나 골목에서 날 잡지 않았지? 누가 자네를 지키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거야. 어르신이 누군데? 그건 넘어가. 두고 보면 알 테니까. 뭐, 또 물어볼 거 있나? 있지. 담배 피워도 되나? 내가 불을 붙이는 동안 그가 운전대를 잡아주었다. 뒷좌석의 남자는 이제껏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백발의 남자가 차를 세우게 하고는 나와 자리를 바꾸고 차를 몰았다.
6년 전이던가. 가난하던 시절에 나도 이런 차를 몰았지. 그가 흥겹게 말했다. 난 딱히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저 허파 깊이 담배 연기나 빨며 생각했다. 루가 웨스트 시모론에서 살해됐다면 살인자들이 돈을 챙기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가 정말 글렌 양의 아파트에서 살해됐다면 굳이 힘들게 시신을 웨스트 시모론으로 다시 싣고 간 이유가 뭐란 말인가? (7장) 20분쯤 후 우리는 언덕에 이르렀다. 이어서 가파른 산등성이를 넘고 길고 하얀 콘크리트 리본 같은 길을 내려가 다리를 건너고 다음 비탈길을 반쯤 오른 후 자갈길로 방향을 꺾었다. 자갈길은 맨저니타 상록 관목들과 졸참나무 어깨너머로 한참 뻗어 있었다. 언덕 비탈에는 분수 같은 모습의 팸퍼스 풀잎이 무성했다. 자갈길에서 오도독거리던 바퀴가 굽잇길을 돌아갔다. 우리는 널따란 현관 마루가 딸린 산장에 도착했다. 너럭바위 위에 세운 산장 뒤쪽으로 30m쯤 떨어진 능선에 발전용 풍차가 천천히 돌고 있었다. 산길을 가로질러 휙 날아간 청색 어치가 급상승을 하고는 날카롭게 비스듬히 비껴 날더니 돌멩이처럼 시야 바깥으로 뚝 떨어졌다. 백발의 남자는 현관 마루 앞까지 경쾌하게 마몬을 몰고 가서 황갈색 링컨 쿠페 옆에 세운 후 시동을 끄고 긴 주차 브레이크를 당겼다. 그리고 키를 뽑아 가죽 케이스에 곱게 담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뒷좌석의 남자가 차에서 내려 내 옆에 문을 열었다. 그는 권총을 쥐고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백발의 남자도 내렸다. 우리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름답게 가공한 옹이 박힌 송판벽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실내가 보였다. 우리는 인디언 깔개를 딛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백발의 남자가 안방문을 살며시 노크했다.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백발의 남자가 얼굴을 문짝에 붙이고 말했다. 비즐리입니다.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안방에서 들여보내라는 소리가 들렸다. 비즐리가 문을 열어 나를 안으로 밀어넣고 바로 문을 닫았다. 그 방 역시 옹이 박힌 송판으로 벽을 두르고 바닥에 인디언 깔개가 깔려 있었다. 돌 벽난로에서는 장작불이 이글거리며 타고 있었다. 정치꾼 프랭크 도어가 커다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뚱뚱한 배를 책상에 밀착시킨 채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꽤나 영악해 보였다. 살찌고 우중충한 얼굴에 듬성듬성하고 허연 앞머리가 살짝 들려있고 작고 날카로운 눈에 두 손이 작고 아주 섬세했다. 그는 허름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앞 책상 위에 커다란 검정 페르시아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그는 작고 단정한 손으로 고양이 머리를 긁어주고 있었다. 고양이는 그의 손에 머리를 맡긴 채 치렁치렁한 꼬리를 책상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안개. 그는 고양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내가 아주 낮은 가죽 의자에 앉자 도어가 말했다. 여기 어떤가? 좋지 않나? 이 녀석은 토비일세. 내 여자친구지. 유일한 여자친구라네. 그렇지, 토비. 내가 말했다. 여기가 마음에 듭니다만 이런 식으로 다시 오고 싶진 않군요. 도어가 고개를 들고 입을 살짝 벌린 채 나를 바라보았다. 고른 치아가 보기 좋았지만 그건 그의 입에서 자란 게 아니었다.
그가 말했다. 이보게 형제, 나는 바쁜 사람이라네. 설득을 하느니 이게 더 간편해서 말이지. 한잔 하겠나? 그러죠. 내가 답했다. 그는 두 손바닥으로 고양이 머리를 지그시 감싸서 옆으로 밀어낸 후 두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짚었다. 그리고 얼굴이 다소 벌개지도록 용을 써서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기적거리며 붙박이 서랍장으로 다가가 펑퍼짐한 위스키병과 금태를 두른 유리잔 2개를 꺼냈다. 오늘은 얼음이 없다네. 그는 다시 책상으로 어기적거리며 돌아왔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들게나. 그는 2잔을 따른 후 마시라고 손짓을 했다. 내가 다가가서 잔을 집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나도 잔을 들고 앉았다. 도어는 긴 갈색 시가에 불을 땡기고 내 쪽으로 시가 상자를 살짝 밀어주고는 의자에 등을 기대 아주 느긋한 표정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네가 매니티넨을 밀고 했다지. 그러면 쓰나. 나는 위스키를 음미했다. 맛이 좋았다. 인생이라는 게 간단치만은 않단 말일세. 도어가 말을 이었다. 여전히 아주 느긋한 목소리였다. 정치란 건 아주 재미있을 때에도 신경에 거슬릴 만큼 터프하다네. 자넨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 거야. 나는 터프하고 갖고 싶은 건 뭐든 손에 넣는 인간이지. 뭐 그렇다고 아주 많은 걸 갖고 싶어 하진 않아. 이제는 말이야. 다만 갖고 싶어 하는 걸 맹렬히 추구하지. 딱히 수단 방법 같은 건 따지지 않군 말이야. 그러시는 걸로 유명하시죠? 내가 공손히 말했다. 도어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두리번거리며 고양이를 찾아서는 꼬리를 잡고 끌어당기고 내리눌러서 모로 눕혀 배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고양이는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았다. 도어가 날 바라보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자넨 루 하거를 죽였어.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루 하거를 왜 죽였냐고. 그야 뭐 한 방 먹일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암튼 그 한 방을 먹인 게 자네란 말이야. 하거는 심장에 한 방을 맞았어. 389경으로. 자네는 389경을 갖고 다니는 데다가 명사수로 유명하잖나. 간밤에 자네는 라스 올린다스에서 하거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가 큰 돈을 따는 걸 봤어. 자네가 그의 신변을 지켜주기로 하고 따라갔던 건데 말이야.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던 거지. 그래서 웨스트 시모론까지 하거와 여자를 따라가서 하거에게 한 방 먹이고 돈을 챙겼어. 나는 위스키를 비우고 일어나서 직접 한 잔 더 따랐다. 그리고 자네는 그 여자하고 거래를 했어. 하지만 그 거래는 오래가지 않았지. 그녀가 깜찍하게 잔머리를 굴린 탓에 말이야. 하지만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경찰이 하거와 함께 자네 총을 발견했다는 게 중요해. 게다가 자네는 돈을 갖고 있고 말이야. 나를 체포하라는 영장이 발부됐나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 내가 지시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총도 경찰에 넘기지 않았지. 자네도 알다시피 나한테는
친구가 많아. 나는 카날레스의 카지노 밖에서 곤봉에 얻어맞았습니다. 그럴 만한 짓을 했죠. 그때 내 총을 빼앗겼습니다. 난 하거를 따라가지 못했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오늘 아침 대봉투에 돈을 담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하거가 자기 아파트에서 살해됐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 돈을 내가 갖고 있게 된 겁니다. 맡아둔 거죠. 그 여자의 얘기가 다 사실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녀가 돈을 가지고 온 걸로 보아서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하거는 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을 알아보러 온 겁니다. 사실 확인은 경찰한테 맡겨야지. 그녀가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나로서도 몇 푼 벌 수 있는 기회였고요. 합법적으로 말이죠. 샌앤젤로에서도 그런 합법적인 일을 했던 거고요. 도어가 고양이 얼굴 쪽으로 손가락을 내밀자 고양이가 무표정한 낯으로 그걸 깨물었다. 고양이가 그에게서 물러나 책상 모서리에 앉아 자기 발가락을 핥기 시작했다. 22,000달러. 그 여자가 그 큰 돈을 자네한테 넘겼다 이거지. 그렇게 통 큰 여자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암튼 결국은 자네가 돈을 챙겼어. 하거는 자네 총에 맞아 죽었고 그 여자는 사라졌지만 나라면 얼마든지 그녀를 데려올 수 있지.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그녀는 훌륭한 증인이 되어줄 거고. 라스 올린다스에서의 게임은 모두 각본이었나요? 도어가 잔을 비우고 다시 시가를 입에 물었다. 물론이지. 거기 있던 딜러는 피나라는 녀석인데 녀석도 한몫했지. 룰렛 볼은 더블 제로 옆에 떨어지도록 조작돼 있었어. 캐캐묵은 수법이야. 바닥에 버튼이 있는데 그걸 피나가 발로 조작한 거지. 그의 다리에는 선이 연결돼 있고 바지 뒷주머니에는 배터리가 들어있었지. 정말 캐캐묵은 수법이야. 카날레스는 그걸 아는 것 같지 않던데? 그는 룰렛 휠이 조작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자기 딜러가 설마 남을 위해서 게임을 할 줄은 몰랐겠지. 나라면 피나 같은 역할을 맡고 싶진 않군요. 도어가 시가를 쥔 손을 점잖게 흔들었다. 그는 맡았어. 아무튼 게임은 신중하고 조용했지. 하거와 여자가 단판 승부를 했던 건 아니야. 그저 돈을 걸었고 계속 따기만 했던 것도 아니네. 그럴 수도 없었지. 아무리 조작된 룰렛이라도 그렇게 잘 되진 않거든.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돌렸다. 그 게임에 대해 많이도 아시는군요. 그 모든 각본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거였나요? 아니, 천만에. 최고의 계략이란 게 늘 그렇듯이 어떤 일은 우연히 이루어지네. 그가 다시 시가를 점잖게 흔들었다. 백회색의 덩굴손 같은 연기가 그의 작고 교활한 두 눈앞으로 구불구불 피어올랐다. 바깥의 방에서 웅얼거리는 말소리가 들렸다. 그가 간단히 덧붙였다. 내가 비위를 좀 맞춰줘야 할 사람들이 있다네. 그들의 범법 행위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말일세. 매니 티넨 같은 사람? 내가 말했다. 매니 티넨은 시청에 너무 많이 들락거리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죠. 좋아요, 도어 씨.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살이라도 할까요? 그가 웃었다. 살찐 어깨가 흥겹게 들썩였다. 그가 나를 향해 작은 손바닥을 펴보였다. 설마 그런 생각이야 하겠나. 게다가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셰넌이 살해된 것에 대해 여론을 생각해 봐도 그렇군 말이야. 나는 자네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검산 나부랭이가 티넨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자네를 죽여서 입을 막았을 거라는 의심만 사람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으면 되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다가가서 책상에 기대고 도어 쪽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가 말했다. 이상한 짓 하지 말게. 다소 날카롭고 당황한 말소리였다. 그는 팔을 뻗어 서랍을 반쯤 열었다. 굼뜬 몸동작과 달리 손동작은 아주 민첩했다. 내가 그의 손을 굽어보며 씩 웃자 그가 서랍에서 손을 치웠다. 서랍 안에 권총이 들어있는 게 보였다. 나는 대배심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습니다. 도어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날 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란 실수를 하긴 마련이지. 제 아무리 똑똑한 탐정이라도 말일세. 자네라면 마음을 바꿔 먹을 수 있을 거야. 그걸 글로 써주면 돼. 내가 아주 나직히 말했다. 아니요. 그래서는 위증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차라리 살인죄로 기소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펜웨더가 그걸 바라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는 내 증언이 훼손되길 원치 않을걸요. 티넨 사건은 그에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럼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게나. 설령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자네 몸에는 이미 구정물이 튀었으니 어떤 배심원도 자네 증언만으로는 매니한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거야.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고양이의 귀를 긁었다. 22,000달러는 어쩔 겁니까? 자네가 선택만 잘한다면 몽땅 자네가 가질 수 있지. 어차피 내 돈도 아니니까. 뭐 매니가 석방만 된다면 내가 더 보태줄 수도 있어. 나는 고양이의 턱 밑을 간지럽혔다. 고양이가 가르랑거리기 시작했다. 난 고양이를 들어 부드럽게 품에 안았다. 그런데 도어, 루 하거는 누가 죽였나요? 그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내둘렀다. 나는 그를 보고 씩 웃었다. 멋진 고양이를 기르시는군요. 도어가 입술을 핥았다. 그 녀석이 자네를 좋아하는 모양이군. 그가 희죽 웃었다. 내 행동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나는 고개를 주걱거리고 고양이를 그의 얼굴에 내던졌다. 그가 빽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도 고양이를 붙잡으려고 두 손을 쳐들었다. 고양이는 공중에서 날렵하게 몸을 틀어 앞발을 내디디며 도어의 품에 안착했다. 그 와중에 앞발 하나가 도어의 볼을 바나나 껍질처럼 벗겨놓았다.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가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도어의 목덜미에 총구를 겨눈 것과 동시에 비즐리와 네모난 얼굴의 남자가 안으로 뛰어들었다. 잠시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고양이는 도어의 품에서 빠져나와 방바닥으로 뛰어내려 책상 아래로 숨었다. 비즐리가 총신이 짧은 권총을 쳐들었지만 그걸로 뭘 어쩌겠다는 확신은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도어의 목에 총구를 찔러 박았다. 총알은 도어 씨가 먼저 처먹을 거야, 형씨들. 이건 장난이 아니야. 도어가 내 앞에서 꿀꿀거리더니 부하들에게 으르렁거렸다. 그만둬.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피가 흐르는 볼에 상처를 토닥거렸다. 입이 비뚤어진 남자가 슬금슬금 벽을 따라 옆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내가 말했다. 그런 짓거리를 내가 좋아할 것 같나? 빈말이 아니야. 그 발모가지 움직이지 마. 입이 비뚤어진 남자가 옆걸음질을 멈추고 불쾌한 눈길을 던졌다. 그가 두 손을 늘어뜨렸다. 도어가 고개를 반쯤 돌리고 어깨 너머로 내게 말을 걸려고 했다. 그가 어떤 표정인지 알아볼 만큼 얼굴이 보이진 않았지만 겁먹은 표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말했다. 이래서는 자네가 얻을 게 없어. 내가 원하기만 했다면 진작 자네를 해칠 수도 있었단 말이야. 지금 자네가 있는 여기가 어디지? 자네가 누굴 쐈다가는 문제만 커질 거야. 차라리 내가 부탁한 대로 하는 게 낫단 말이지. 내가 보기엔 그 수밖에 없어. 내가 잠시 생각에 잠긴 사이 비즐리가 꽤나 흥미로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런 일쯤은 늘 있는 일이라는 투였다. 다른 남자는 흥미로워하지 않았다. 잔뜩 귀를 세우고 동정을 살펴보았지만 집안의 나머지 사람들도 아주 조용했다. 도어가 총에서 목을 슬쩍 떼며 말했다. 어쩔 건가? 나갈 거요. 나한텐 총이 있으니까. 이거라면 누구한테든 한 방 먹일 수 있을 것 같거든. 언제든 필요하다면 말이지. 나는 많은 걸 원하지 않아. 당신이 말 좀 해주시죠. 비즐리한테 내 키를 던져주라고. 그리고 저 남자한테는 날 겨누고 있는 총을 좀 치우라고. 그러면 이 납치 사건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도어가 어깨를 으쓱할 것처럼 두 팔을 천천히 움직였다. 그런 다음엔? 당신의 제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거요. 당신이 내 등 뒤를 잘 지켜준다면 당신하고 한편이 되지 말란 법도 없겠죠?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터프한 사람이라면 뭐 몇 시간쯤 기다려주는 건 일도 아니겠지? 그래, 그 말 되는군. 비즐리, 자네 작대기는 치우고 이 친구 키를 돌려줘. 총도 돌려주고. 오늘 챙긴 거 말이야. 비즐리가 한숨을 푹 내쉬고 아주 조심스레 바지 속으로 손을 찔러 넣었다. 그는 가죽 케이스에 담긴 내 열쇠를 휙 던져 책상 끄트머리에 떨어뜨렸다. 입이 비뚤어진 남자가 한 손을 들어 주머니 안에 찔러 넣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도어의 등 뒤로 살짝 비켜섰다. 남자가 내 총을 꺼내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밀어주었다. 나는 도어의 뒤에서 나와 열쇠를 챙기고 바닥에 총도 집어들고 문을 향해 옆걸음으로 움직였다. 도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무표정한 눈길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비즐리는 내가 다가가자 몸을 틀어 문에서 몇 걸음 비켜섰다. 다른 남자는
침묵을 유지했다. 나는 문으로 가서 꽂혀있는 열쇠를 돌렸다. 도어가 나른하게 말했다. 자네는 지금 고무줄에 달린 곰 같은 신세야. 멀리 튈수록 더 갑자기 돌아올 걸세. 고무줄이 사갔을지도 모릅니다. 난 그렇게 대답하고 문 밖으로 나가서 열쇠를 끼우고 돌렸다. 도중에 총을 맞을 각오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허세를 좀 부렸지만 그런 허세는 싸구려 결혼 반지에 입힌 금박보다 더 부실한 것이다. 그런 허세가 통한 건 도어가 봐주었기 때문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집 밖으로 나와 내 마문에 시동을 걸고 털털거리며 언덕바지를 넘어 고속도로로 나왔다. 날 따라오는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고속도로 다리에 이르렀을 무렵 2시가 조금 넘었다. 난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며 다른 손으로 목덜미에 땀을 훔쳤다.